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성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 청소년 사이에서 학교 폭력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본 강좌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강좌에서는 총 3개의 강좌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의 개념하고 유형을 첫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학교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실태를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좌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가라는 방안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강좌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첫 시간에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즉 학교폭력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의 특징은 지금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학습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학교폭력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내외, 즉 우리가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학교폭력이라고 하냐, 조금 더 넓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등교라든지 하교를 하는 길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 그리고 학교 외 공간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특정 대상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한다, 사이버에 따돌림이 들어간다. 즉 우리가 학교 내외라는 오프라인 공간도 설정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사이버상에서의 공간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폭력 개념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폭력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체적인 폭력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폭행, 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우리가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좀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가 대표적인 행위라고,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때리는 행위. 꼭 제가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조르는 행위. 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또 친하다라고 해서 막 목을 조른다든지 하는 행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집는 행위. 그리고 뭐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교폭력,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이제 우리가 제스처를 이런 이제 뭐 때리는 신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용품, 학생들은 학용품 많이 쓰거든요. 뭐 연필이라든지 아니면 자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가위라든지 이런 학용품을 가지고 이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 부위에 이제 침을 뱉는 행위라든지
그런 거. 지금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학교폭력 정의에서 몇 가지 유형들을 제시를 한 거고, 사실 신체적인 폭력에는 더 많은 폭력들이 행사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어폭력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2차 시에서 이 실태 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언어폭력이 지금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언어폭력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갖는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언어를 더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폭력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로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는 행위, 그리고 욕설하는 행위. 저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한 번씩 자녀들을 이제 등교라든지 하교를 하러 갈 때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서스럼지 않게 욕설을 하는 행위를 보고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험담을 한다. 뒤에서 누군가에 막 험담을 한다. 그 다음에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어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욕 주는 행위,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언어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특히 뭐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막 약점 가지고 괴롭힌다든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 뭐 우리 친한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친한 사이에서 뭐 별명 많이 부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좀 싫어한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우리가 언어 폭력으로서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쁜 소문, 악의적으로 퍼뜨린다라고 하는 경우도 우리가 언어 폭력, 즉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따돌림입니다. 따돌림은 우리가 아까 지금 나와 있는 학교 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보게 되면 2명 이상이서 우리가 따돌리는 행위를 우리가 이 지금 학교 폭력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고의적으로 우리가 따돌리는 행위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하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따돌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 조금 부추긴다. 야, 따돌려 라고 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우리가 따돌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상이라든지 소지품이라든지 뭐 학용품이라든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막 감춘다든지 버린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따돌림에 해당이 되는 학교폭력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품갈취입니다. 이제 금품갈취는 우리의 어떤 물건을 뺏어가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꼭 물건이라든지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라든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뺏어간다든지 뭐 감춘다는 행위 같은 경우도 금품갈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빌렸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을 요구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문구류 같은 경우, 학생들이 보면 이 옷이 되게 이쁜 것 같고 자기가 갖고 싶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뺏는 거죠. 그래서 빌리는 척하면서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품갈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물건을 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돈을 거둬라고 한다든지, 이건 뭐 선배가 후배한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동기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품갈취도 우리가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요, 쉽게 얘기해서 좀 이제 강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요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즉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이제 강요하는 행위. 또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빵 셔틀, 그 다음에 와이파이 셔틀. 그러니까 뭔가를 사오게끔 하는 거죠. 빵 사온나.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와이파이,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이런 핸드폰을 많이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전송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요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 그러니까 숙제. 사실 저희 다 숙제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 숙제하기 싫으니까는 이제 친구한테 숙제를 억지로 시키는 행위 같은 경우도 강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게임 대행이라든지 뭐 캐릭터를 뭐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부름을 시키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강요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강요, 즉 학교 폭력 형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폭력. 우리가 이제 성폭력은 사실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에서도 되게 많이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우리가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말 아니면 제스처 뭐 행동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성적인 굴욕감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수치감을 느끼는 행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폭행, 협박을 해서 성행위를 강제를 한다든지, 꼭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유사 성행위라든지 뭐 성기를 이물질에 삽입을 하는 행위 같은 경우, 아직 우리가 이 학생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적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성적에 대한 우리가 정체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서스럼지 않게 하는 행동들 같은 경우는 다 성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폭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보면은 핸드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이 돼서 자녀들이랑 연락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많이 지급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우리가 이 사이버상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학교 폭력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뭐냐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같은 경우, 그리고 학교 게시판이라든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험담을 해서 글을 올리는, 그럼 이제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보일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라든지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뭐 싫어한다, 비난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인이 이제 제가 막 싫어합니다, 싫어해가지고 안티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험담을 하는 뭐 게시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공유하는 행위도 우리가 이런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인에 대해서 허위사실, 분명히 이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로 뭐 발송을 하는 행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 널리 알게 되면서 많은 또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행동을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전체적인 사이버 폭력의 유형들을 보시게 되면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누군가를 싫어해서 누군가에 비방을 하다 보면 이게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정말 일파만파로 퍼지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제가 몇 가지 지금 퀴즈를 가져왔는데, 생김새에 대한 놀림이라든지 아니면 야, 너 바보, 병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비하한다라고 하면 이건 학교 폭력일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배가 후배들한테 기강을 잡는다라고 해서 막 빠따를 때린다든지 얼차례를 준다든지 이런 기합 주는 행위는요, 맞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찍어서 수치심을 제가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우리가 뒤에서 막 몰래 찍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막 찍어서 친구들한테 공유를 했는데 제가 당사자인데 그게 되게 수치심을 느낀다. 이 역시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로 일정한 장소를 데리고 가는, 저는 가기 싫은데 끄잡고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옷을 빌리려고 한다. 아까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사실 봤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NS 등 여러 사람이 한 명을 초대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우리 요새 SNS 많이들 하시거든요. 보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SNS를 활용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단체로 이제 채팅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불러놓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폭력은 사실 보시면 아까 요 지금 유형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이 되고 이 유형들이 사실 어느 하나로만 학교폭력이 발생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결합이 돼서 발생하는 특성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어폭력으로 가면서 강요랑 금품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언어폭력하면서 뭐 따돌림이랑 성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 같이 간다든지. 그래서 학교폭력이 각 하나의 유형들만 꼭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들이 발생을 해서 혼합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연령합니다. 분명히 저희 세대 때도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발생을 했고요. 저희 윗세대 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도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보면 10대 후반에서 학교폭력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나이대 발생하는 연령대가 되게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폭력이 장기성이 되고 집요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뒤에도 이제 보시면 비밀성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잘 쉽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게 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집요성으로 또 우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의 심각성, 잔인성.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툭툭 뭐 누군가를 괴롭히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되게 강력하게 뭐 단체로 행동을 한다든지 누군가 막 때려서 금품을 갈취를 한다든지 뭐 비싼 명품을 사오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심각하고 잔인한 흉포화되는 특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력의 무동기성, 죄책감, 결여. 즉 딱히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서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제가 싫어서, 그냥 단지 내가 심심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서 과연 내가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죄책감들이 되게 많이 지금 현재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력의 비밀성. 특히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되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되게 비밀리에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 간접적으로 다른 학생한테 알게 된다든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걸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성에 많이 감춰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시성, 즉 학교 폭력 피해자가 이론에서 다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나는 중첩성이 발생을 하는 특성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조죠. 저희가 앞서 봤던 뭐 빵 셔틀이라든지 와이파이 셔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학교폭력인가? 라고 하면서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해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 공격성입니다. 이 가해자의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공격적인 부분인 거죠. 즉 폭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태도로서 발생을 하고 이 공격성으로 인해서 되게 충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을 지배를 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죄책감에 대해서 크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특성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폭력으로 행사를 하는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해자들의 특성 중에서 심리적인 특성들도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불안, 열등감, 피해의식, 충동성 같은 경우가 있을 건데, 우리가 분노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화를 잘 표출을 하는 부분도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부분 중에 하나도 나타나는데, 근데 이런 분노가 잘못 표시가 되고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자주 분노를 발생을 한다든지 시든 때도 없이 발생을 하게 된다든지 너무 강도가 강하다라고 하면 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분노를 많은 사람들을 되게 꺼려하고 좀 멀리하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분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분노로 인해 가지고 학교 폭력의 발생의 원인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또 우울. 제가 우울하다. 그럼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뭐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행사를 하는 특성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강한 합리화된 성향입니다. 내가 폭력을 저지르 놓고도, 학교 폭력을 저지르 놓고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익스라는 학자하고 마자라는 학자가 이 중화이론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잘못된 행동인지 그리고 잘된 행동인지 알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쟤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도 돼. 야, 나는 니랑 친해지려고 좀 때린 건데 그게 뭐 어떻냐. 그리고 네가 큰 상처를 가진 것도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폭력을 되게 간대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럼 이제 폭력이 만연한 문화에서는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 뭐 어때? 되게 남성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는 거네? 라고 하면서 간대하거나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되게 강한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베우스라는 학자가 이 학교 폭력 피해자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피해하고 그 다음에 도발적인 피해를 얘기를 하는데, 수동적인 피해 학생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부모의 지나친 보호 아래 자기 표현을 하기보다는 어른들의 생각을 좀 내서 하는 특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동적인 피해 학생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되게 내성적인 성향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도발적인 피해 학생은 좀 잘난 척을 많이 한다든지 좀 타인을 무시를 한다든지 또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떤 특성들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좀 이기적인 행동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제 도발적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또 나타나는 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되게 도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로서 또 변화되는 특성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학교 폭력 피해 특성 중에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 그러니까 중첩적인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지금 수동적인 피해 학생 특성하고 도발적인 피해 학생 특성 중에서는 학교 폭력 피해에서 더 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가 누구냐면 수동적인 피해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수동적인 피해자 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뭐 신체적인 증상부터 해서 주의력과 인식 기능의 변화까지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제 만성적인 이제 질환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또 발생하겠습니까? 의미 체계가 변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신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신념이 내가 잘못됐는가 싶으면서 되게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식 자체도 변화가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을까?
나는 오히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정적인 자기 인식도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각성, 조절 기능 자체도 많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정서적으로 되게 두려운 부분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가기 싫어질 거고, 그러면서 또 사람에 대한 신뢰도 되게 많이 무너지게 되는 특성들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요, 이 친구들에서 가장 큰 특징을 딱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특성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즉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불구하고 이 친구한테 내가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내가 또다시 누군가를 믿고 친구로 친한 친구로서 의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초등학교 때 제가 상담받았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던 학생이, 이 친구가 중학교 가서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고요. 그나마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좀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와서 이제 친구들이랑 또 조금 약간 관계가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본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린 시절부터 되게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물어보니까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서 그런 특성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력과 의식 기능 자체도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또 누군가가 사람이 내한테 와서 폭력을 당할까라고 하면서 주의가 되게 산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에서 우리가 뭐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꼭 공부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되는 활동에 있어서 주의력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이버상에서 우리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자 메시지 오는 거, SNS에 뭐 연락 메시지가 오는 거 보면 되게 두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이런 이제 주의력이 많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 폭력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뭐 금품갈취, 강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보통신망이라든지 사이버 따돌림까지도 우리가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까지도 학교 폭력의 정의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되게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 폭력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봤는데 가장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신체로 때리는 거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폭력 특징으로는 우리가 뭐 저열량화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중첩성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잔인화, 흉포화되는 특성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 특징까지도 저희가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교 폭력의 개념하고 특징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학교 폭력이 왜 발생하는가,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교 폭력의 내용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